다음은 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얀은 하둡 2점대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아래쪽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면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맵리듀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데, 이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하게 데이터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도 같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가 있을 거고, 이 데이터 노드들에는 데이터의 블록들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한 블록, 예를 들어서 특정 블록이 노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노드에도 복제가 돼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잡을 실행시켰을 때 이 블록을 읽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노드를 각각 뭐 N1부터 이렇게 N5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파란색 블록을 처리를 한다면은 N1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N3에서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결정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좀 더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고 있는 서버에 잡을 실행시키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는 잡을 실행시키면 그 잡 안에서 블록을 불러들이는 태스크를 실행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맵리듀스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 노드가 리소스를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적게 차지하고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기존에는 지금 하둡 1점대에는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와 데이터 처리를 맵리듀스가 같이 했었는데, 노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맵리듀스가 데이터 처리하는 일보다 리소스를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자원을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많을 경우에 맵리듀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둡 2점대에는 얀이라는 걸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맵리듀스가 얀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얀은 단순히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만 따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맵리듀스가 데이터 처리에 좀 더 많은 리소스를 쏟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둡 2점대부터는 이 얀이라는 것이 추가돼서 뭐뭘 하냐면요, 리소스를 관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잡의 상태 관리도 해주는 거죠. 기존에는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클러스터 관리에 너무 많은 역량을 쏟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하둡 1점대하고 그 다음에 하둡 2점대하고 구조를 잠깐 비교해보면은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거예요. 하둡 1점대에는 왼쪽에 마스터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들이 있죠. 마스터 노드는 하둡 클러스터의 리소스와 그 다음에 잡 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서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하둡 1점대는 맵리듀스가 데이터의 처리와 리소스 관리를 같이 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 두 개가 마스터를 통해서 잡을 실행시켜요. 그러면은 실제 이 작업들은 어디서 실행이 되냐면은 마스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노드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데이터 노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 노드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태스크가 실행되죠. 이 태스크는 데몬으로 별도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이 태스크를 실행하는 태스크 트래커가 있고, 이 태스크 트래커가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 알려주냐면요, 잡 트래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잡 트래커는 잡을 실행시키는 마스터 네임 노드에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하도 밀점대 구조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잡 트래커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로 요구를 받아서 잡을 실행시키기 전에 다른 데이터 노드의 태스크 트래커의 응답을 받아서 누가 바쁘고 누가 한가한지를 일일이 알아낸 다음에 다시 잡을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미점대에는 리소스 관리를 위한 컴포넌트를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요, 리소스 매니저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리소스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여기 좀 위쪽에 좀 크게 확대해서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리소스 매니저의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러,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세 번째는 리소스 트래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리소스 관리를 위한 컴포넌트들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작업을 시키면은 데이터 노드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냐면은 노드 매니저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어요. 이 노드 매니저라는 프로세스는 각 데이터 노드의 상태를 리소스 매니저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리소스 매니저에게 알려주죠. 그럼 리소스 매니저는 데이터 노드들의 상태를 보고 누가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누가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데이터 노드에게 잡을 실행시키도록 하는 거죠. 데이터 노드에는 각 잡마다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는 데이터 노드들 중에 어느 한 곳에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실제 다른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가 있는 블록에서 컨테이너라는 게 실행이 되고, 컨테이너가 실제 이제 그 제한된 자원을 소유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자신의 맵리듀스가 얼마만큼 동작하고 있는지 상태를 어플리케이션 마스터에게 보여주는 거죠. 왼쪽에 범례를 보시면은 실선의 화살표는 맵리듀스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가 어플리케이션 마스터에게 보내줄 때 자신의 상태를 어플리케이션 마스터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대시타선은 노드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파란색 대시타선은 노드 매니저가 각 노드들의 상태를 리소스 매니저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리소스의 요청을 리소스 매니저에게 하는데요, 그게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잡을 실행시키는 거는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잡 서브미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대시선으로 되어 있죠. 자, 요 그림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리소스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리소스 매니저는 잡을 받아서 그 전에 노드 매니저들로부터 받아온 상태에 따라서 어떤 노드 매니저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요청한 거에 따라서 이 블럭은 어디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블럭이 있는 노드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컨테이너는 자신의 상태를 계속 어플리케이션 마스터에게 다시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 리소스 매니저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어떤 이름으로? 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드 2.0때 추가된 기능입니다. 맵리듀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맵리듀스는 분산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발자가 분산 프로그래밍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좀 더 쉽게 분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맵리듀스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맵리듀스의 핵심 컴포넌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매퍼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듀서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얘는 그 클래스죠. 이 안에는 맵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제 리듀서에는 리듀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맵이라는 함수와 리듀스라는 함수를 개발자는 재정의 해서 사용합니다. 뭐 재정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재정의해서 사용하는데, 이 맵이란 함수는 원본 데이터를 읽어들여 가지고 키 그리고 밸류쌍을 내보내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리듀서가 그 키밸류쌍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매퍼에서 맵은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자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듀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집계를 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 하기는 매우 부적당해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도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 머신러닝과 관련된 많은 함수들을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맵리듀스를 하는 것은 머신러닝이 아니고요, 집계 EDA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연결이 됐을 때 쉽게 분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바로 돼 있거든요. 다른 언어로는 맵리듀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맵리듀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흐름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매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리듀스라는 게 있죠. 매퍼 안에는 맵이라는 함수, 리듀스 안에는 리듀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뒤쪽에서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 매퍼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죠. 보통 데이터를 불러들일 때 직접 읽는 그 I/O 관련된 입출력 코드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입력 파일이 있는 패스만 알려주면은 맵리듀스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읽어서 매퍼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매퍼에게 보통 데이터 파일이 텍스트 인풋 포맷이라고 돼 있다면은, 그 단순 텍스트 파일이라면은 키 밸류를 매퍼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때 키는 뭐가 되냐면요, 라인의 바이트 옵셋, 보통 행번호가 아니고 라인의 바이트 옵셋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들은 블록 단위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블록은 몇 번째 행인지 알려면은 첫 번째 블록의 행수를 다 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병렬 처리해야 되니까. 대신에 라인의 바이트 옵셋은 첫 번째 블록의 크기만큼 건너뛰면 되니까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각 블록을 처리해야 되는데, 블록의 한 행들을 읽어서 전달을 할 때 그 행의 맨 첫 번째 문자의 바이트 옵셋이 얼마가 되는지가 키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행이 이게 라인 데이터가 밸류로 전달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키 밸류를 매퍼가 받아서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은, 밸류면 한 개 행이 저장돼 있잖아요. 보통 뭐 여러 방식으로 하드베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만약에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면은 한 개 형은 뭐 콤마 또는 뭐 세미콜론 뭐 여러 기호로 데이터들이 구분되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행을 읽어드렸다면은 이 행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들이 몇 개 안 되겠죠. 매퍼의 역할은 한 행에서 분석에 사용할 열들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이 몇 번째 열이고 어떤 이름이고 값은 뭐인지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항공운항 데이터예요. 미국 내 상업용 항공기의 이착륙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항공운항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29개 열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데이터라면은 약 700만 개 행이 있는데 열은 29개 열이에요. 여기서 뭘 알고 싶냐면요, 2008년도 월별로 비행기가 늦게 도착한 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착 지연된 횟수를 알고 싶어요.
실제 건수는 350만 건인데 전체 중에서 이거를 뭐 월별로 알고 싶어요, 아니면 뭐 요일별로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29개 요일이 다 사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매퍼에서는 지연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컬럼 그리고 지연 시간 등의 정보만 매퍼가 추출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월 정보, 그 다음에 도착 지연 시간을 저장하고 있는 정보, 이 두 가지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두 가지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보통 뭐 횟수나 평균을 알고 싶으면은 1만 반하면 1을 반환하면 되는데, 실제 총 도착 지연 시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값을 반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도착 지연된 횟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키밸류가 어떻게 되냐면요, 키는 월이 되는 거예요. 월 정보 뭐 1월, 2월, 3월, 그 다음에 밸류는 횟수니까 1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행이 1월달 뜬 거고, 그때 만약에 지연이 됐으면은 1, 안 됐으면은 그 첫 번째 행의 정보는 출력이 안 되게 하겠죠. 이렇게 매퍼가 키와 밸류를 출력을 하면은 이거를 맵리듀스 안에 있는 셔플 서비스가 받습니다. 이 셔플 서비스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은 말 그대로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 셔플의 의미는 랜덤하게 섞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셔플은 뭐냐면요,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이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하나의 키에, 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키에 값들이 만들어지죠. 키는 단일 값이 되는데 값들은 여러 개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셔플 서비스가 키를 가지고 묶어서 리듀서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리듀서는 여기서 키를 기준으로 값들을 집계를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월 정보, 그 다음에 일을 합하면 되겠죠. 일들을. 그 예를 들어서 1월에 일 값을 썸하게 되면은 1월달 도착 지연 횟수가 되겠죠. 이 맵퍼의 맵과 리듀스의 리듀스라는 메소드가 실행된 횟수를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2008년도 데이터가 700만 개 레코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700만 개 레코드를 맵퍼는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맵퍼 하나가 700만 개 다 읽는 건 아니고, 실제 700만 개 레코드라면은 이 데이터가 실제 용량 크기로는 약 650 메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700메가가 좀 안 되는데, 이거를 하드에 저장하면은 6개 블록으로 저장이 돼요. 6개의 데이터 노드가 동시에 이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모든 그 맵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것은 행의 수만큼 실행되는데, 실제 한 개의 컴퓨터에서는 뭐 대략 한 120만 개 행만 처리를 하게 되니까 단일 시스템보다는 여러 개 병렬 시스템이 훨씬 빠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월별로 도착 지연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맵머세드 실행 횟수는 총 700만 번, 그 다음에 리듀스 메소드 실행 횟수는 월별이니까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만 있잖아요. 12번이 실행되는 것이죠. 근데 이 700만 번의 맵머세드는 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6대의 컴퓨터에서 나눠져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도착 지연된 경우가 350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350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매퍼가 도착 지연된 경우만 키밸류를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퍼가 키와 밸류를 출력하는 횟수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설명을 바로 알아듣기는 쉽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맵리듀스는 매퍼와 리듀스라는 게 있고, 매퍼는 입력 데이터에서 원하는 키,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셔플 서비스가 키 기반으로 정렬을 해서 리듀스에게 전달해 준다. 리듀스에서는 키를 기반으로 해서 밸류들을 집계를 한다. 뭐 개수를 센다든가 카운트 아니면 합계를 낸다든가 뭐 평균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맵리듀스로 머신러닝 하진 않아요. 머신러닝은 이거보다는 다른 라이브러리 쓰는 게 훨씬 좋죠. 이거로는 최소한의 집계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맵리듀스와 하이브라는 거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에서 단어 수를 세는 코드를 비교를 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은 매퍼 코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리듀서 코드고, 슬라이드 리트로 몇 장 넘어가면은 요 코드가 더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통 잡 클래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바 클래스로 만든 것과 아래쪽은 하이브로 이용한 걸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이브는 단어 수를 세는데 SQL 구문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셀렉트 구문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위에 보면 Create External Table Speech라고 해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가 있지만 이건 한 번만 하면 돼요. 익스터널 테이블을 생성하는 건 위례만 하면 되는데, 이거의 역할은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각 열들이 어떤 타입이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몇 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키마에서 정의해 놓는 거죠. 그러면 마치 하둡에 있는 데이터가 테이블인 것처럼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하이브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스파크라는 도구가 있고, 스파크를 설치를 하면은 스파크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구 이용하면은 손쉽게 셀렉트 구문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죠. SQL 구문은 나중에 여러분이 대기업에 가서 하드웨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드웨어 데이터를 대부분 그 셀렉트 구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는 기존의 맵리듀스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좋다는 걸 설명하자는 거예요. 자, 맵리듀스를 설명했으니까 매퍼, 그 다음에 리듀서, 잡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건 자바 코드인데요. 여러분이 자바를 안 배웠으니까 자바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 이 매퍼가 동작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하자는 거예요. 먼저 자바가 매퍼를 구현하려면 매퍼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듭니다. 상속받아서 만들고, 이 매퍼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맵이라는 메소드예요. 맵이라는 메소드고, 이 맵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키, 그 다음에 밸류, 세 번째는 컨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아까 입력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라면은 이 키에는 뭐가 전달된다고 했어요? 라인에 바이트 옵셋이 전달된다고 했어요. 행번호가 전달될 수는 없죠. 행번호는 각 블록의 행수를 다 세어야 그 다음 블록에 행번호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병렬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는 라인에 바이트 옵셋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밸류는 뭐가 전달되냐면은 여기에는 한 행,
행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물론 블록의 끝부분하고 그 다음 블록의 첫 부분은 한 개 행이 두 개 블록에 나눠서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 처리하는 양에 비해서 일부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어쨌든 간에 데이터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라면은 정확하게 텍스트 인풋 포맷일 경우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어떻게만 했냐면요, 컨텍스트로 통해서 출력을 했어요. 뭘 출력했냐면은 여기서는 키는 워드, 출력할 때 키는 맨 메서드 입력할 때 키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 각 단어들을 토큰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의 개수를 세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를 세니까 키는 단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value는 단어의 개수니까 단어 하나가 나올 때마다 1이라는 값을 계속 출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서 안에 샘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샘플 자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한 문장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냐면은 샘플이라는 것이 키로, 그 다음에 값은 1로, 그 다음에 다시 자바라는 단어가 키로, 또 값은 1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키로, 값은 1로. 정확하게 문자열은 이렇게 쌍따옴표로 둘러싸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돼요. 이게 컨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받냐면 리듀서가 받습니다. 리듀서가 받아서 키를 기반으로 정렬을 해주죠. 자, 이렇게 키 밸류 쌍이 매퍼에 의해서 출력이 되면은 셔플 서비스가 키를 기반으로 정렬을 해주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리듀서에게 전달합니다. 리듀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리듀스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거고요. 리듀스는 매개 변수가 키, 그 다음에 밸류가 아니고 밸류주입니다. 이 밸류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터러블은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반복 객체를 값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텍스트를 받는데, 이 키와 밸류들을 받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값들을 집계만 하면 되죠. 여기서는 반복문 안에서 이 밸류주로부터 값 하나 빼와서 거기로부터 실제 값을 뽑아서 썸 값을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밸류주에는 뭐가 전달이 되냐면 일들이 전달이 돼요. 단어 하나당 일들이, 이걸 다 합치면은 특정 단어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컨텍스트로 통해서 다시 씁니다. 이 키는 앞에서 단어였고, 이 리절트는 단어의 횟수, 빈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 데이터 파일에서 이 각 단어마다 몇 개나 이 단어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빈도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리듀서죠. 이걸 실행시키려면 잡 클래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잡 클래스에서는 뭐 하냐면은 일단 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잡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매퍼 클래스가 뭐고요, 그 다음에 리듀서 클래스가 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시키기 위한 이제 잡 클래스가 뭐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출력하기 위한 키와 밸류가 뭔지도 알려줘야 되고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연결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패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패스를 지정하고 잡을 실행시킵니다. 잡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 실행시키고, 이거를 그냥 실행시키면 안 되고 자바 코드는 당연히 컴파일 해야겠죠. 컴파일 하면은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클래스 파일을 그냥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자르 파일이라는 거로 묶어야 됩니다. 자르 파일로 묶은 다음에 이거를 하둡 자르 명령으로 실행시키는 거죠.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맵리듀스 이용해서 뭔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둡의 구성 요소 HDFS 그리고 얀 그리고 맵리듀스가 있는데, 얀은 리소스 매니저, 그 다음에 맵리듀스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다 라는 걸 설명했습니다.